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집에는 사고뭉치 큰아들과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바로 제 남편이거든요. 덩치만 컸지 어찌나 철도 없고 손도 많이 가는지 40도 안 된 제가 흰머리가 날 지경이랍니다. 그런데 이 철딱서니 남편이 제 인생의 천적한테 제대로 복수를 해준 거 있죠. 어찌나 기특하던지 동네 방네 소문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건 생각지도 못한 사고 때문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고등학생으로 학교는 달랐지만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학원 강의실에서 1년 넘게 같이 수업을 들었지만 학교가 달랐던 탓에 이름과 얼굴 정도 아는 게 다였어요.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대로라면 학원에 갈 일이 없는 토요일 오후였지만 그날은 1학기 기말 보충 수업이 있어서 학원으로 향했죠.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 학원은 한산했어요. 보충 수업이 있는 애들만 나왔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게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와 남편 단 둘뿐이었죠. 비상벨을 누르고 경비 아저씨한테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얘기했지만 주말이라 수리기사가 늦는다며 1시간쯤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1시간. 생각하기에 따라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마음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밀폐된 좁은 공간에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속으로 1시간만 참아보자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 설득해 보았지만 5분도 안 돼서 호흡이 빨라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이 침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당시 제 남편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어수선한 학생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발로 문을 툭툭 차면서 장난 섞인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그 순간은 그저 신기한 경험일 뿐이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인 인고의 시간이었죠. 이 멍청아, 그만 좀 해. 너 때문에 더 무섭단 말이야. 제가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남편은 장난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제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걸 확인하곤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재훈, 너 어디 아파? 왜 그렇게 땀을 흘려? 설마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곧 수리기사 온다고 했잖아. 남편은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급기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푹 주저앉고 말았죠. 호흡은 점점 더 빨라져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변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기질을 발휘했는지 책가방에서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꺼내더니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곤 봉지 입구를 제 입에 들이댔어요. 여기다 대고 천천히 숨 쉬어. 들이쉬고 내쉬고. 평소 그리 미덥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 순간엔 이거저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건넨 과자 봉지에 입을 대고 시키는 대로 숨을 쉬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남편의 목소리를 따라 호흡을 하다 보니 점차 과호흡이 잦아들고 정상적인 호흡으로 돌아왔어요. 잘했어 이재은.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할 수 있지? 고마워. 근데 넌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아, 그거 예전에 미디에서 봤어. 거기선 종이봉투 같은 걸로 하던데 이 대신 잇몸이라고 과자 봉투도 쓸만하네. 그날의 남편은 평소에 장난기 많은 철부지 고등학생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남자로 보였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사실 그때 남편도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더라고요. 언제 엘리베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제 앞에서 겁먹은 척하기 싫어서
일부러 장난치듯 살려달라는 소리도 질러보고 발로 문짝도 걷어찼던 거였죠. 그러다 제 상태를 보고는 오히려 정신이 확 들더래요. 난 그때 당신이 그러다 죽는 줄 알았어. 생각해봐. 안 그래도 무서운데 당신마저 내 앞에서 죽어버리면 난 시체랑 같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그러니 어쩌겠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물론 정신이 든 이유가 시체와 한 공간에 있기 싫어서 그랬다는 게 홀딱 깨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날 한 공간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이전과는 달리 꽤 친해졌어요. 서로 각자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런 걸 두고 흔들다리 효과라고 한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긴장한 상태일 때 함께 있는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죠.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친해진 우리 두 사람은 그의 여름방학이 시작하던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성격에 소심하기까지 한 저와 ADHD 증후군이 의심될 정도로 산만하고 철이 없는 남편은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사실 사귀는 동안에도 성격 차이로 엄청 싸우긴 했지만 냉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는 평소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한번 화가 나면 뒤끝도 길고 화가 풀리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는 타입인데 제 남편은 저와는 완전 반대거든요. 화도 잘 내고 화도 금세 풀리는 사람이죠. 그러니 화를 내고 있는 저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어요. 제가 화가 나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제게 애교도 부리고 짓궂은 장난을 쳐가면서 어떻게든 저랑 화해를 하고야 말았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져주는 수밖에요. 이런 남자랑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그 사이 제 성격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남편의 장난기가 선을 넘는 통에 1년에 한두 번은 말 그대로 개싸움을 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이어진 걸 보면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이에요. 고2 여름부터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학교도 학원도 같이 다니며 늘 붙어있던 우리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성적이 안 좋았던 남편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은연중에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재은이 너한텐 좀 섭섭하다 얘.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게 붙어 다니더니 공부는 너 혼자만 한 거야. 기왕 공부하는 거 우리 동석이도 좀 끼워주면 좀 좋아. 그랬으면 니들이 이렇게 떨어져 지낼 일도 없었잖아. 엄마, 내가 지방대 간 게 왜 지은이 탓이야.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가만 보면 우리 엄마 나중에 며느리 구박 엄청 하겠어. 벌써부터 이러는 걸 보면. 이놈의 자식아,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니. 연애는 둘이 했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내 자식만 지방대 가니까 화딱지가 나서 그러지. 아우 속 터져. 어머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저라고 남편한테 공부하란 소리를 안 했겠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했지만 게임에 빠져서는 PC방 죽돌이를 사는 걸 제가 어쩌겠어요. 하지만 어머님 말대로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되니까 아쉬운 건 우리 두 사람이었어요. 이제 겨우 성인이 돼서 둘이 할 수 있는 것도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졌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군대까지 가야 해서 도합 6년을 떨어져 지내야 할 판이어서 먼 수를 내든지 해야 했어요. 생각 끝에 찾아낸 건 편입이었어요.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가며 공부를 시켰고 군 복무 중에는 주말에 면회까지 가서 편입 준비를 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편입에 성공해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편입을 도왔다는 이유로 저는 시댁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죠. 네가 나네는 나네다. 어떻게 우리 동석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내니? 내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놈이 어디 책상 앞에 앉아야 공부할 놈이니? 그런 걸 편입까지 합격시킨 거 보면 네가 보통 재주가 있는 애가 아니야. 아줌마 눈에는 재현이 네가 강남 쪽집게 강사보다 더 대단해 보여. 재현아, 너 못 갖고 싶니?
말만 해. 아줌마가 다 사줄게. 편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건 저였어요. 저희 집이 시댁에 비해 한창 기우는데도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것도 그때의 일이 큰 몫을 했죠. 남편의 성격이나 행동만 봐서는 형제 많은 집 막내거나 외동아들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제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에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첫째임에도 철이 덜 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마지노릇을 한 건 시동생이었어요. 형이 변변치 않으니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마지노릇을 도맡아 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습관처럼 굳어버린 거죠. 가끔은 시동생을 볼 때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정작 마지노릇을 다 하면서도 마지 대접은 못 받고 사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시동생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다 보니 시댁 식구들 중에선 가장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랑은 성격이 많이 비슷해서 남편보다 잘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겠네요. 덕분에 결혼 후에도 시동생한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쉬움이 더 크지만요. 남편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한동안 소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1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신 탓에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전업주부였던 엄마가 일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벌이는 시원찮았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어서 회사 취직은 불가능했고 고작 해야 파출 사무소를 통해 식당 설거지나 도시락 공장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월급은 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존재 같았어요. 익숙치 않은 회사 일과 가장의 무게까지 짊어진 저는 한가롭게 연애를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투정만 부려댔죠. 야, 이재은,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취업 준비로 바쁘대서 취직만 하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지금이 더 바쁘냐? 혹시 너 남자 생긴 거야? 그래서 날 찬밥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재은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취직 좀 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이동석,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연애나 할 정도로 한가한 처지인 줄 알아? 넌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놀러도 다닐 수 있겠지만 난 너랑은 처지가 달라. 내가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뿐인 줄 알아?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내 동생 등록금도 도와야 해. 남자 생겼냐고? 철딱선이 없는 남자친구 하나로도 이렇게 벅찬데 내가 누굴 더 사귀겠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칭얼대지 말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는 고작 이런 거였어요. 이런 날이 이어지다 보니 둘 사이는 소원하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죠.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그때는 이별의 아픔이고 뭐고 생각하며 힘들어할 겨를도 없었어요. 사는 게 더 절실했으니까요. 다행히 엄마가 동네 마트 야채 코너에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활은 조금 안정되었고 저도 연차가 늘어가면서 전보다는 물질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남동생은 군입대를 하게 되었죠. 모처럼 주말에 엄마를 모시고 남동생 면회를 갔는데 동생이 뜬금없이 제 남편 소식을 묻더라고요. 누나, 동석이 형이랑은 연락 안 해? 그러지 말고 다시 만나지 그래. 형은 아직도 누나 못 잊은 것 같은데. 됐어. 걔 얘기 내 앞에서 꺼내지 마. 난 더 이상 그 자식 뒤치다거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챙겨야 할 철없는 남친이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라고. 동석이는 아니야. 그러자 동생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실은 형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형이 나 많이 도와줬어. 등록금도 대주고 용돈도 그렇고. 누난 그거 몰랐지? 내가 알바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한다고. 매번 등록금을 책임질 수 있었겠어?
다 형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 형이 보기에는 철없이 헬렐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야. 우리 집 어려워지고 돈 때문에 쪼들릴 때마다 누나 몰래 돈 주고 간 것도 여러 번이야. 누나 취업 준비로 바빴을 때도 형이 방학 때 막노동해서 번 돈 고스란히 주고 갔어. 누나 힘드니까 돈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런 남자가 또 어딨냐? 남자는 남자가 잘 아는데 그 형은 진짜 진국이야. 그러니까 딴 여자가 채가기 전에 누나가 다시 잡아. 야,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난 그것도 모르고 헤어질 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늘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오히려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적어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예전 그대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재은아, 주말에 뭐해? 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보러 가자. 영화? 제목이 뭔데?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남편 페이스에 휘말려 얼떨결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1년 반 만에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오랜만인데도 남편은 여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편했어요.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아이 쇼핑을 하다가 맥주를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동생한테 들었어. 그동안 내 동생 등록금도 대주고 용돈도 챙겨줬다고. 고마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줘. 나머지는 내가 버는 대로 갚을게. 야, 이재훈, 너 정말 왜 이러냐? 넌 어디까지 날 한심한 놈으로 만들 생각인 거야? 너한텐 내가 아직도 철부지 고등학생으로 보이냐? 나 다음 달부터 아빠 회사에 출근해. 아빠 백 써서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정식으로 입사시험 치르고 들어가는 거야. 정식으로 취직하고 나면 너 찾아가려고 그랬어. 네 앞에서 떳떳하게 남자로 서 있고 싶었다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내 계획을 무참히 밟냐? 남편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째려봤어요.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강아지 같더라고요. 미안해. 너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그저 고마운 마음에. 아니 겉보다 우린 이미 헤어진 사이니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고마워서 그러는 거면 돈은 필요 없어. 대신 우리 다시 만나. 이번엔 내가 어른스러운 모습 제대로 보여줄게. 그래도 싫으면 그때 헤어지면 되잖아. 재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날 남편과 만난 이후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남편은 여전히 철없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2년 뒤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 사정을 생각해 시댁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덕분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이듬해 저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었죠. 출산 후에는 육아를 하느라 1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남편과 시댁에선 이참에 일 그만두고 육아랑 살림을 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친정 살림이 넉넉치 않아서 도움을 줘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 기간도 좀 돼서 취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 사정을 잘 아는 시동생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형수,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도 괜찮아요? 제 여자친구네 회사에서 3개월 정도 업무 보조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나야 좋죠.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래의 동서가 다니는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서의 실체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 회사 대리였는데 사람이 싹싹하고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 사람들과 사이도 좋은 것 같았고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동서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연간 회사 생활을 했던 제 눈에는 동서의 본 모습이 언뜻 비쳤거든요. 앞에서는 웃는 얼굴인데 가끔씩 싸늘해지는 눈빛이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남들 앞에서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빵긋빵긋 웃는 것 같지만 남의 공적을 가로채고 자기 라이벌을 은근히 따돌림하는 나쁜 버릇도 있더라고요. 시동생은 동서의 저런 본 모습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 동서의 인상은 별로였어요. 3개월간의 알바를 마칠 무렵 운 좋게 저는 재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만큼의 연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할 수준은 되었죠.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아이는 시어머님이 봐주고 계셔서 다른 주부들처럼 애 맡길 곳 찾아 전전긍긍하지는 않아도 됐어요.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해 나가던 무렵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 회사에서 알바를 마친 뒤에 솔직히 동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저는 그 결혼이 탐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녀 사이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는걸요. 잘 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고요. 어차피 누가 들어오든 서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내 할 도리만 잘하며 선을 지키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일한 생각이 제 발등을 찍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알고 지낸 저와는 달리 동서는 이제 막 식구들과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알리면 될 걸 굳이 저를 끌어들여 상대적인 존재 부각을 꾀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한테 똥물을 뒤집어 씌운 뒤에 자기가 깨끗하다는 걸 과시하는 거였죠. 그동안 비교되는 며느리가 없었던 탓에 마음 놓고 지내던 저는 이런 동서의 성격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욕심에 톡하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죠. 이런 식으로요. 언제까지고 시어머니한테 저희 애를 맡길 수가 없어서 애가 새돌이 되던 해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록시켰어요. 그동안 매달 어머님께 따로 용돈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감사의 뜻으로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님과 함께 가시라고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드렸죠. 그랬더니 동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요즘 누가 동남아 여행을 가요? 동남아 패키지 상품은 싸구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요즘은 이런 거 선물 안 하는데? 유럽 패키지라면 모를까? 물론 형님이 몰라서 그런 거지 싸서 산 거는 아니겠지만요. 그쵸 어머님? 시작도 하기 전에 초를 친 탓에 기껏 들떠있던 시어머니 표정이 떨떠름해졌어요. 그 바람에 저는 수습을 하려고 일단 나섰어요. 이거 일반 패키지 아니고 5성급 리조트 패키지라서 괜찮은 상품이에요. 가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제 친구 부모님도 이 상품으로 환갑 기념여행 가셨는데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모 형님, 그분들 수준이랑 우리 어머님 수준이 어디 같나요? 형님은 어머님 수준을 너무 아래로 보신다. 나라면 우리 애 봐주신 어머님한테 선물을 한다면 적어도 스위스 여행 정도는 보내드릴 텐데 요즘 스위스 여행이 대세잖아요. 어머님도 스위스 좋아하시죠? 현빈이랑 손예진처럼 거기서 아버님이랑 여행하시면 좋을 텐데. 정말 바늘이라도 있으면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복병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에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영어 못해서 거긴 안 돼. 동남아 정도가 딱이지. 스위스는 무슨.
이놈의 인간은 하필 그 순간에 쓸데없이 주둥이질을 해서는 어머님 화만 더 돋우지 뭐예요. 결국 시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셔서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해외여행은 무슨 해외여행이냐며 안 가시겠다고 하셔서 패키지 여행 상품권은 환불 처리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화를 냈죠. 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기껏 준비한 선물인데 어머님 화만 나게 만들었잖아. 남편이라는 게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렇게 초를 치냐? 아, 됐어. 이렇게 된 거 그거 환불하고 울릉도 여행 패키지나 예약해. 요즘 날씨가 좋아서 독도도 갈 수 있겠더라. 넌 지금 이 판국에 울릉도 여행 가자는 소리가 나오냐?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네가 남편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냐? 누가 우리 여행 가재? 올해가 우리 엄마랑 아빠 결혼 30주년 되는 해잖아. 리마인드 웨딩은 아니더라도 리마인드 허니문은 보내드려야지. 우리 부모님 울릉도로 신혼여행 가셨었거든. 그땐 아빠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돈이 없었대. 그래서 친척이 사는 울릉도로 신혼여행을 갔었다더라. 지금은 거기에 럭셔리 리조트도 들어섰다니까 이참에 거기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남편의 좋은 대로 며칠 뒤 울릉도 여행 상품권을 어머님께 드렸어요. 휴대폰으로 남편이 말한 리조트도 보여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덕분에 여행 문제가 일단락되자 그제야 뒤늦게 화가 치밀더라고요.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요. 이걸 가만히 뒀다간 사사건건 이번처럼 나올 텐데 초장에 잡아놔야 되나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애초에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동서 상대가 안 됐으니까요. 애초에 잔머리도 못 굴리고 빈말도 잘 못하고 사람 비위 맞추는 재주도 없는 제가 무슨 수로 동서를 이기겠어요. 매번 시도를 했다가 동서한테 깨지기 일쑤였죠. 그렇게 동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던 제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시아버님 환갑을 보름 앞둔 상황이었죠. 동서가 시집 온 후 처음 있는 집안 행사라 동서랑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동서, 다음 달 중순이 아버님 환갑인 건 알고 있지? 두 집이 반반 내서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서는 어때? 뭐 그러세요. 장소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링크 보낼 테니까 한번 보고 어디가 좋을지 말해줘. 형님, 그건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왕 환갑잔치 해드리는 거 정성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업체 이용하는 건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나? 저야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상관없지만 형님은 그동안 시댁에 신세진 것도 많잖아요. 이럴 때 점수 좀 따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형님한테 서운한 것도 많아 보이시던데? 그래? 그럼 동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묻자 동서는 미리 준비해둔 답안을 제시하듯 즉각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잔치 한번 하죠. 형님이랑 제가 직접 음식해서 보란 듯이 항상 차려드리자고요. 말이 쉽지 동네 잔치라니. 그것도 살림에 능숙치 않은 여자들 둘이 말이죠. 동서 말이 혹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긴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태산 같은 걱정이 몰려왔어요. 이거 너무 일이 커진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동네 잔치를 열어보기는커녕 참석도 해본 적 없는 저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준비할 것들을 알아보고는 눈가가 퀭해졌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 써가며 업체에 맡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동서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동네 잔치를 벌이겠다는 말에 부모님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면서도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울릉도 여행 때도 그랬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돈보다는 정에 이끌리는 분들이라 자식들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어요. 더군다나 동서가 옆에서 엄청 펌프질을 해댄 탓에 시부모님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그 준비를 맡은 저는 급속히 늙어갔지만 말이죠. 그렇게 팔자에 없는 동네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잔치를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장을 더 봐야 해서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고향에 내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시동생은 직장 때문에 혼자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으실 거야. 일단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잔치 전날엔 서울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도울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환갑 전날이 되도록 동서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시동생한테 물었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대요. 저한텐 해외 출장에 잡혀서 일본에 간다고 그랬는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출장이라뇨. 나한테 분명히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했는데. 그럼 동서는 언제 온대요? 그 사람 말로는 아버지 환갑 당일은 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출장 전에 잔치 준비는 미리 다 끝내놔서 그때 와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요. 다 끝내기는 개뿔. 음식 준비는 전날부터 시작해서 당일까지 해야 하는 것들이라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긴 뭘 끝내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일을 망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 속도 모르고 베란다에서 깔깔대고 웃고 떠들기를 한참 하던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개운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재은아, 넌 신랑 잘 고른 줄이나 알아. 그게 뭔 소리야. 난 지금 머리가 깨져 나갈 지경인데. 암튼 그런 줄이나 알라고.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남편은 신이 나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환갑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홈파티 케이터링 업체에 전화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집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정원에 테이블을 세팅하고 꽃이랑 레터링 장식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했죠. 그런데 이놈의 남편놈은 새벽부터 어디를 간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다니 내가 미친년이다.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시댁에 도착했는데 대문을 연 순간 입이 떡 벌어졌지 뭐예요.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친구들을 진두지휘해 가며 정원을 아주 근사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건 언제 다 꾸몄어? 언제긴 밤새서 준비했지. 참, 자기가 주문해둔 답례 선물에 스티커도 다 붙여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캐터링 업체에 오면 음식 세팅만 해줘. 평소 믿음은커녕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노래했던 남편은 일당백 노릇을 하며 잔치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주었어요. 친구들을 불러 전날 밤부터 정원을 꾸미고 스티커를 붙이고 동네 분들한테 손수 준비한 잔치 전단까지 뿌렸더라고요. 덕분에 아버님의 환갑잔치는 그 어떤 잔치보다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순간이었죠.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죠. 잔치 준비가 다 끝나고 뒤늦게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동서는 출장 때문에 늦었다며 온갖 피곤한 척을 다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출장 때문에 늦었어요. 그래도 출장 가기 전에 제가 엄청 준비해놔서 잔치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저 출장 가기 전까지 그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일일이 업체에 전화해서 지시하고 진행 상황 메일로 받고 말도 못하게 바빴어요. 덕분에 준비는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동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트집 잡을 구석이 없나 준비한 잔치 음식과 진행 상황을 살피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구석에 놓인 개떡을 보고는 대뜸 이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건 뭐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는다고 잔치상에 개떡을 놔요? 게다가 개떡 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디서 만들다 만 걸 가져온 것처럼. 어머님, 이건 빼죠. 창피하게 이런 걸 어떻게 손님들 앞에 내놔요. 동서는 호기롭게 개떡을 담은 트레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이를 본 아버님은 동서 손에서 트레이를 뺏어선 다시 제자리에 두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건들지 마라. 내가 좋아한다고 네 시어머니가 직접 쑥까지 뜯어다 손에 물이 들도록 다듬고 씻어가며 손수 만든 음식이다. 네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여기에 들어간 정성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야. 업체에 전화통화 몇 번 했다고 일 다 한 것처럼 생색내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근데 둘째 아가 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으로는 못 속일 모양이다.
어떻게 일본으로 출장 간 애가 캐리어엔 방콕 수화물 딱지를 붙이고 있냐? 왜? 시애비가 영어 못한다고 읽는 것도 못할 줄 알았니? 나이가 들면 말이다. 눈은 침침해져도 사람 보는 눈이 더 또렷해지는 법이다. 그간 네가 식구들 앞에서 그네를 은근히 망신 주려고 했던 거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시간이 지나면 잘못을 깨닫고 변하겠지 싶어 두었는데 이젠 안 되겠구나. 앞으로 한 번만 더 큰애한테 함부로 굴면 그때 네 친정으로 돌려보낼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큰애야, 이번에 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못난 내 아들놈 데리고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시집 와서 이날이 때까지 시부모 챙기고 시동생의 시누이까지 챙기느라 고생 많았지? 내 그 보답으로 너한텐 선물을 해주마. 아버님이 제게 주신 선물은 다름 아닌 땅이었어요.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시며 절대 팔지 말고 10년은 묵혀두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아버님의 환갑잔치는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동서는 제 앞에서 꼬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친구들과 태국으로 여행을 간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집안에서 동서의 입지는 손바닥보다 좁아졌거든요. 반면에 저는 효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번 일로 남편에 대한 애정까지 활활 타오르면서 둘째 준비에 힘쓰고 있답니다. 철없는 남편과 살면서 속 썩을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행복할 날도 있는 거 보니 제 인생도 제 남편을 닮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